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겨울부터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근무했었던 노인 요양보호시설 정혜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맑은 뜻 강수영 대포변호사 함께합니다. 뉴스민 최영길 기자 함께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포항시청 앞에 대형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시설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돌연 폐업을 선언한 노인 요양시설 정혜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입니다. 50명 가까운 요양보호사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은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이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노동조합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2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지금 정혜원에서 지난해 요양보호사 분들께서 이 청기저귀를 계속 사용했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빨아서 다시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거기다가 요양보호사들을 대하는 관리자들의 태도가 모욕적이고 직장 내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굴욕감을 느꼈다.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작년 2월에 결성하게 된 겁니다. 네, 갑질 문제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천기저귀 사용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조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노조원들의 요구에 시설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말 자체가 아주 상스럽게 말해요. 과장님 우리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한참 어린데도 너것들이 이것들 저것들 걷고 기본적으로 뭐 하대하는 건 기본이고, 야, 네가 감히 뭐 일하기 싫으면 나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겠어? 따로 이렇게 불러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만인이 있는 공동생활관에서, 식사하는 공동생활관에서,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 계시는 곳에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인간 대접받으려고 여기 와서 일하나. 저희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러한 결과 내용들을 노동부에 보고했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호 인력들을 통솔해서 상호 간에 직원들 간에 좀 더 화합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간호 인력의 수장인 의료자격 과장한테 징계에 해당하는 서면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정의원을 아시는 분들은요, 내부 뭐 청기저귀 절대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 청기저귀를 사용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와서 싸워요, 사무실 가서. 그러니까 암 환자가 차던 청기저귀를 이 어르신이 차고, 내 청기저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던 청기저귀가 저 어르신이 차고, 그것도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같이 싸요. 그나마 청기저귀를 사용한다면 개인 기저귀가 필요한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대량으로 해서 남녀가 같이 사용을 하고 공동으로 세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죠. 적절한 세탁이나 소독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당연히 위생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일반 병원들에서 쓰고 있는 피봉류라든가 의복류들도 여러분이 공용으로 사용하시고, 피와 같은 적출물들, 의료 적출물들이 묻어나지만 적절한 세탁과 소독 과정을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청기저귀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천기저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생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갑질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였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강수영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네. 이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정의원 사건과는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직장은 뭐 원래 괴로운 거 아니냐. 뭐 직장이 뭐 즐거우면 그게 직장이냐 놀이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아주 서늘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노동이라는 게 원래 뭐 괴로움을 수반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 제 76조 2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를 전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 이걸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걸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다른 근로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근로자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포함되느냐, 뭐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고용노동부는 어쨌든 뭐 계약직이든 뭐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뭐 고용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모두 다 포괄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금지 대상이 되는, 괴롭혀서는 안 되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선언이 돼 있고, 이 정의원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이제 나이가 굉장히 좀 많으시잖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호칭을 존칭이 아니라 그냥 야라고 한다든가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그런 어떤 것들은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연히 볼 수가 있는 행동들이고요. 근데 요럴 때 뭐 천기저귀 문제도 참 대두가 되던데, 이 천기저귀 사용도 이게 이제 노조 측 주장은 이제 거의 사실상 이 강제를 했다, 회사에서. 근데 이게 중노동이잖아요. 천기저귀를 빨아서 다시 사용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노동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요양원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례적인 조치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기준에서 살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천기저귀를 이 요양원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 빨아서 쓰다 보면 당연히 위생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아까 나왔지만은 그 사람 전속된 천기저귀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돌려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요양원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 행동인가 도대체.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상당성까지 볼 것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강제하는 게 정말 있었다면은 필요성 부분에서부터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문제가 되면은 조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해서 바로 뭐 처벌한다거나 그런 법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이. 그런 것은 아니고 회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첫째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으면 일단은 조사를 바로 해야 됩니다. 조사를 바로 하고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를 이제 주장하는 근로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 장소를 변경시킨다거나 뭐 유급 휴가를 잠깐 준다거나 해서 일단은 잠정적인 분리 조치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실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뭐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확인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뭐 근무 장소 변경이나 이런 잠정 조치를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또 뭐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건 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근로자들의 호소에 대해서 정혜원이 평소에 이런 조치를 얼마나 했는지는 진짜 살펴봐야 될 문제죠. 네, 방금 강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 의원이 이런 조치를 했었느냐 했을 때 앞서 뭐 서면 경고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기저귀 사용 논란도 애초에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 정혜원의 입소자들의 절반 정도가 천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이 업무상 너무 힘들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이 천기저귀 사용이 충분히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전에 정의원 측에서 이러한 조치를 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좀 방증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거나 또는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의원에서 보면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당직 근무,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1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근무는 1시간만 인정을 해왔던 거죠.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미지급했다라고 노동부에 또 진정을 넣었고 이게 뭐 여러 차례 직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가 줄긴 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임금 체불액으로 21명을 인정한 게 1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근무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1인당으로 만약에 환산을 하면 780만 원 정도의 임금 체불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휴게 시간에 노조원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에 반해서 시설 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역시 들어봤습니다. 천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 오줌을 갈아줘도 금방 놀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원래 2시간마다 그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밤에라도 어찌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밤에는 배워하는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잠 못 자고 치매 증세가 있으면 어르신은 나와요. 자다가도 수시로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수시로 나오니까 어르신도 또 돌봐야죠. 내 하는 말이 내 다 쳐준대요. 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불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급휴일인 정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고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노동부에서 11월 달에 나왔던 판단으로는 당직 한 번 할 때 1시간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뭐 저희들은 거기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형사 민사 소송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당직을 쓰고 나온 날 김장을 했는데요. 그거는 도망을 못 가요. 왜 그러냐면요. 당직을 쓰고 나오는 날 도망을 못 가는 이유는요. 그 조장이라고 있어요. 못 가게끔 하게끔 만들어요. 당직 누구누구 이제 당직은 24시간 이제 집을 가서 잠을 자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누구 당직 섰죠. 김장하러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그게 봉사라 하면서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라 우리도 안 맞다는 했죠. 2020년도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뭐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양을 줄여서 소량으로 하자 그냥 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한 400에서 한 500포기 정도 양을 줄여서 뭐 조리사 선생님들이 일단 당연히 주가 되시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사회복지사나 사무원이나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힘을 보태서 하체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강제로 한 적은 없고요. 그 사람이 누구누구 김장을 하고 가세요.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쫄따구기 때문에 가서 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 오늘 김장이 집에 김장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날 김장을 해야 돼요. 왜 김장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제재가 들어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강수영 변호사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근무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요양보호사분들은 직업의 특성상 이 새벽에 마음대로 쉬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뭐 기저귀를 간다는 등 혹은 밤에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무의 연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비단 김장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당직이 끝난 후 본인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우리는 시설의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이런 것들 다 이제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면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줘야 되는 거고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게다가 연장, 야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배 가산을 해야 하는데 이거 안 주면 처벌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연장 근로든 야간 근로든 이제 포인트는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우리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명목상의 휴게 시간인지 진짜 휴게 시간인지 모호한 사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재판 사례들도 소송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 시간이라고 공지는 돼 있지만 난 쉬지를 못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휴게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입장이 다른 거죠. 우리 근로기준법 그래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보면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아예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도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면은 그건 근로 시간이다라고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요양보호사님들이 밤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상황에서 아까 나왔지만 어르신들이 언제 깨서 급한 보호나 요양이 필요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과연 그럼 쉬는 시간이냐 근로 시간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란 말이죠. 실제 판례들을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운전기사분들이요,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한번 이제 운행을 마치고 다음 차를 운행하기 전에 잠깐 대기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게 휴게 시간이냐 근로 시간이냐 가지고 소송이 아주 길게 간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어떤 사안에서는 이 버스 기사분들이 그 대기 시간에 휴게실이 따로 마련이 돼 있었고 그 휴게실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정황들, 그다음에 그 시간에 회사가 어떤 업무를 부여를 하거나 지시했던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이럴 때는 이거는 그냥 완벽한 휴게 시간이다, 근로 시간이 아니라고 보는 사례도 있었고, 똑같은 버스 운전 기사인데 어떤 회사에서는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이 안 돼 있거나 그 과정에서 그 버스를 점검하거나 돈통 같은 것들을 카운팅을 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한 흔적들이 객관적 자료들이 남아 있으면 그건 그냥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 시간으로 본다, 대기 시간도. 그러니까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혜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근로 시간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밤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당직 후에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거나 등을 달거나 이런 행위들을 의례적으로 해왔다, 관례적으로 해왔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명제가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임금이라는 것이. 근데 그냥 봉사활동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했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얘기하겠지만 우열관계가 있잖아요. 사용자와 근로자는 우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는 말은 부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절했을 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 다 하셨지만 불이익이 바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벽한 지휘 감독 하에, 지시하에 있는 행동이고 임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그동안 대화의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조 측 그리고 시설 측이 여러 차례 교섭을 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지난 11월이었죠. 정혜원이 돌연 폐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네, 정혜원 쪽에서 지난해 11월 4일에 폐업 예정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자로 이 폐업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정혜원 쪽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운영 목적이 훼손됐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이 정혜원의 운영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는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 우리가 폐업을 할 때 보통 경영상의 위기를 겪으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해서는 월급도 못 주고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니 폐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데,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세 번째는 노동조합과 이 비노조원들 간에 좀 갈등이 심해져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노조 쪽에서는 이를 두고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다, 위장 폐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혜원이 1년 예산이 45억 원이고 게다가 처음 교섭 요구를 했을 때 이 정혜원의 이 어르신들의 숫자가 132명이었고 폐업 신청 전에는 128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으로 입소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는 게 노동조합의 입장인데, 반면 정혜원 쪽에서는 이미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매년 이 요양보호 수가가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 폐업 직전에 이 입소자 수가 이 100명 아래로 줄어들었다. 다만 가족들과 보호자들에게 안내를 미리 하지 못한 것이라서 노동조합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입소자는 100명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정회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교섭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양보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 근무 패턴까지 다 바꿔주겠다라고까지 했어요. 3교대로. 그러면 시설에는 수가가 더 많이 청구가 돼요. 그러면 시설에서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좋고, 우리 조합원들은 일을 한 만큼만 하고 받으니 좋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이 근무 패턴까지 바꿔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체불임금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7% 올라가는 동안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 수가는 4.8%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최근 5년 동안 점점 경제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노인복지에 좀 더 증진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후원금이라던가 기타의 자금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이제 더 이상은 저희들이 뭐 설립의 목적 자체가 지켜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폐업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인복지에 뭐 기여했던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 어르신들의 뜻을 지켜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폐업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해고는 11월 말쯤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말부터 11월 때부터 해고 통지서를 내 집에서 등기로도 날아오고 문자도 오고 해고 당하고 이래 있으니까 힘들지요. 청하에 지나갈 때마다 그냥 그쪽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차를 몰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거기 바깥에 꽃들도 보고 싶고요. 그 강아지도, 하얀 강아지도 우리 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저희들은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정회원이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이 돼서 어르신들한테 전원케어 해드리고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남은 여생 우리 어르신들과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시설 운영에 대한 입장차는 양측이 분명히 대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노조원분들은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일반 사기업처럼 이런 복지시설들도 사업주가 폐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폐업이 당장 가능한 건지 이 절차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노조원들이 주장하고 있죠. 위장 폐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폐업은 당연히 사업주의 원래 자유기는 하죠. 원래 뭐 자유롭게 폐업할 수 있는 게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요양기관의 특수성이 있죠. 사회적 기능도 많기 때문에 갑자기 폐업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법에서는 폐업 희망일 30일 전에 이 기관장이, 요양병원의 기관장이 지자체에게 폐업 신고를 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장은 해당 요양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이제 요양기관에다가 전원하는, 그러니까 옮겨주는 조치를 모두 다 완수를 해야 하고 비용 같은 것들 다 정산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행이 돼야 폐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수원시에 있는 한 사례를 봤는데 이제 요양원 사례에서 또 요양원 측이 이제 입소한 분들하고 이제 갈등을 빚다가 그냥 폐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이걸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어르신들의 보호와 안정이 최우선이다,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폐업 신고를 반려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정회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기 전에는 나 폐업할래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폐업 처리가 되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리가 좀 돼서 정회원에서 계신 분들이 다 전원 조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럼 남은 이제 이행 조치들 여러 가지들이 잘 이행됐는지 지자체가 아마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 이행이 돼서 폐업이 됐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위장 폐업 문제가 남습니다. 위장 폐업이라는 게 참 역사가 오래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데 가짜 폐업이라는 거죠. 회사가
노조의 존재나 활동 이걸 혐오한 나머지 이걸 해고를 하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해고를 하지 못하니까 나는 노조 있는 회사는 운영 못하겠다. 아예 그냥 회사 자체를 날려버리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노조가 폐업을 한 뒤에 다 근로자들이 나간 뒤에는 다시 이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는 폐업의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쫓으려고 하는 조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형적인 부당해고 또 부당 노동행위 해당되고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근로자들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받았어야 할 임금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위자료까지 법원에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이 이 위장 폐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판례를 일단 살펴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서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는 그 이후에 기업을 재개하거나 개인 기업으로 바꾸거나 신설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을 위장폐업이다라고 이제 법원이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혜원이라는 것이 그 운영자가 그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정혜원이라는 것은 뭐 당장 폐업으로 없어졌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주가 다른 이름으로 요양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정의원 그 간판만 바꾼다든지 그럼 무조건 위장 폐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시설이나 인력들을 뭐 예컨대 노조원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른 요양원에 뭐 배속을 시켜서 또 영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행위들을 한다면은 위장 폐업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문제는 이 법원이 위장 폐업을 인정한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시 기업을 재개를 하지 않고 일단 폐업을 했다면 정말 노조를 혐오해서 폐업을 한 게 맞다 하더라도 복직 명령을 할 곳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뭔가 뒤에 후속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폐업한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이런 구제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노조원들이 뭔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이런 걸 할 길이 굉장히 멀고 힘들어질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최영규 기자, 지금 정혜원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전원 조치는 모두 끝났지만 아직까지 폐업이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앞서 강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10월에 정혜원에서 포항시청에 폐업 신고서는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입소자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반려 조치를 포항시에서 했고요. 그러고는 정혜원이 다시 입소자 전원을 끝내고 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포항시청에서 제시했던 이 서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폐업 신고서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정혜원에서 그동안 지원받았던 요양 수급급여 이 수가 중에 또 급여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스님에게 지급했다는 이 부정수급 의혹도 받고 있어서 그런데 이 시설의 시설장인 원장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장기 요양급여비 수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딴지 깎는 걸 한번 봤고 그 외에는 이제 안 보시더라고요. 원장실에서 근무하는 걸 못 봤어요. 이렇게 받아간 금액은 약 2년 반 동안 3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혜원 측은 부당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폐업 절차가 마무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적으로는 폐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소송 중인 게 있죠. 임금 체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게 지금 폐업 진행 중인데 폐업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체불된 임금들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이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임금을 못 준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폐업 수순으로 가고, 그럼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이 폐업을 하게 되면 내가 월급을 받을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평생 개인 채무로 남죠.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들은 자기 개인 명의의 채무로 남아서
뭐 소송을 당하거나 하면 개인 재산이 다 압류가 되거나 경매로 매각이 되거나 할 위험이 계속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법인 사업자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법인마저도 없어져 버리면 이제 임금을 지급할 주체가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법인의 책임이 개인한테 바로 전가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법이. 그래서 정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해당 사업장이 폐업이 되지만, 폐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복지재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자가 사회복지재단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이 재단이라면, 폐업이 되더라도 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구제를 받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정의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 11개의 복지재단을 지금 운영 중인 곳 중에 네.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사라질 일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룡규 기자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어떤 해결책들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거 간단하게 보면 노사 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노동법을 지키면 될 문제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위장폐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입소자들이 모두 전원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과연 정상화할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포항시가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혜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이 이 전체 11곳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곳은 포항시가 위탁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시가 이 문제, 정혜원은 포항시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이 법인에서 노동조합과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고 위장폐업 논란까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시설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요. 이 포항시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똑같이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운영을 하기 어렵겠어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항시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2곳의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의 입장은 현재 어떤가요? 네, 포항시에서는 이미 뭐 지난해 이 노사 갈등이 있었을 때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도 노동조합과 정혜원 쪽의 입장을 듣고 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공문을 좀 답변서로 보내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능한 노력을 말씀드리면, 2곳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들, 이 기관에서는 과연 갑질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포항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수탁 기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전에 임금체불이 있었던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널티를 좀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치를 포항시가 해줘야지만이 이 포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복지시설의 다른 기관들도 임금 체불하면 포항시로부터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이 경험치들을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이 포항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인요양보호시설 정혜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조의 그 노동 3권이라는 건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국가는 기본권을 수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우리 헌법 정신에 분명히 입각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 3권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잘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노조의 활동이라는 게 뭐 무조건 노조라고 해서 선도 아니고요. 회사도 이익단체고 노조도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인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모든 물적 토대와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로자 개개인보다는 위에 있는 존재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대등하게 서로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 그 과정에서 노동상권도 보장해주고,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회사를 폐업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잘, 또 지자체가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노동상권 보장에 위한 지름길인데다가 일반 우리 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마냥 이 노조를 제약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양성적으로 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의원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불타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요양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까지 입소된 입소자 숫자가 130여 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포항에서 요양원 가운데 가장 입소자가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동안의 복지 요양보호 서비스가 질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었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사회복지법인 이 불자의 자세가 아닐까, 이걸 우리 정의원 시설 관계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포항시도 여기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시의 사례가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보호와 안정이 최우선의 가치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정 의원이 폐업 선언을 하기 전에 한 100분이 넘는 입소자분들, 어르신분들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여러 피해가 있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입소자분들이 겪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